오늘은 개념과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세계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념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나, 너, 우리, 사람, 남자, 여자, 동물,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이것이 다 개념입니다. 사회 통념상 관습적으로 필요해서 붙여진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개념이 정말 실제로 존재합니까? 자, 사람들은 저를 청현스님 혹은 작은 청현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작은 청현스님입니까? 그럼 무엇을 작은 청현스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형상인 육체를 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을 저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을 저라고 해야 될까요? 몸으로서의 형상, 육체도 사실은 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죠? 팔, 다리, 머리 이런 건 역시 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적인 차원과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적인 것이 그 관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부정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관습적으로 필요한 진리도 존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남자, 여자 이러한 것은 사실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형성되어져서 함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적인 개념 역시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습적인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 통념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기게 되면 역시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계를 지키는 측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5가지 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내 물건도 없고 네 물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관념 속에서 내 물건도 없고 네 물건도 없어서 남고 막 쓰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도 안 편하고 내 마음도 안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습적인 개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이 사회가 형성되어져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붙여진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 질서로서 그것을 따라줄 때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적인 진리, 규칙은 사실은 그 사회 속에서의 통념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에서 규제하는 규칙이 다르고, 또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사회법으로서 정의되어 있고 어떤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도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어도
허울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회 통념입니다. 궁극적인 법의 이치의 차원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사회 통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시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기 때문에 법도 필요가 없고 아무런 규칙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법을 이해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사회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회 도덕적인 통념을 어기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설령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 공통된 약속 같은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의미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한다. 이것은 우떼자니아 사야도께서 정의하신 개념인데 저는 그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사실 1차원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줄 알 때 그때 개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할 때 마음속에는 당연히 평온함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접하고 사는 세계는 이러한 대부분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통념으로서 이름이나 명칭 뭐 이러한 것만 개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수행을 관찰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방법을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에 있어서도 개념의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그 법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의 내용, 큰 소리다, 작은 소리다,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소리 이러한 것들은 다 개념입니다. 모든 소리라는 물질이 인간에게 인식될 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무엇이냐면은 들린다는 그 성질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소리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그 소리의 개념적인 측면만을 알게 됩니다. 소리의 개념적인 측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소리의 내용에 따라서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있지 말고 들리는 작용을 인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소리를 듣고 있는 차원하고 소리가 들리는 차원, 그 차원의 그 성질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도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그 상태, 그게 들리는 작용입니다. 지금 실험을 해보십시오.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법문의 내용만, 개념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보세요. 이 공간 안에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아도 귀의 감각 기능이 건강하다면 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 년 사용해온 우리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물질을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는 들린다는 차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 눈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물질입니다. 형상도 물질이고
이 형상이라는 물질이 드러나는 문, 초기물전연구원에서는 눈의 감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외의 분들은 또 시각물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눈에는 그 형상을 인식하는 그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눈의 감각 기능, 그것도 물질이고 그 다음에 형상도 물질입니다. 이 형상에도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개념적인 차원과 실제하는 법의 차원. 사람들이 흔히 집에 돌아가거나 밖에 가면 대상이 많아서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대상이 많아진다고 말하는 측면은 다 내용적인, 개념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사람, 나무, 개, 부처님, 에어컨, 선풍기, 책상, 방석,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이 다 개념입니다. 색깔, 모양, 이것이 다 개념적인 측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은 뭐냐 하면은 보여진다는 궁극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 보세요. 형상이 인식되어지는 그 기능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 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말아 보세요. 형상이 들어올 겁니다.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을 뜨고 보려는 의도를 하지 않으면 보여집니다. 그것이 모든 형상이 보인다는 성질입니다. 냄새 마찬가지입니다. 냄새의 내용은 많습니다. 음식 냄새, 똥 냄새, 하수 냄새, 꽃 향기, 그 외에도 무수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냄새 역시 그러한 개념입니다. 다. 냄새가 맡겨집니다. 냄새라는 성질은 코라는 후각 기능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대하게 되면은 꽃향기에도 종류가 많죠. 자신이 좋아하는 꽃향기면은 어때요? 숨을 크게 들이시죠. 왜 숨을 크게 들이실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뭐 향수라든지 꽃 이런 거, 달콤한 뭐 음식 냄새, 빵 냄새, 커피 향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어때요? 숨을 크게 들이시죠. 왜 숨을 크게 들이실까요? 그 냄새를 좋아하는 탐심의 마음이 그 냄새를 취하고 싶어서 숨을 크게 들이시는 겁니다. 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대소변을 볼 때는 잘 안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대소변 보고 나서 그 뒤에 막 들어가면 어때요? 숨을 멈춰버리죠. 왜 멈췄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가 싫기 때문에,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화의 마음이 숨을 멈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방이 이제 제 오두막이 조립식 건물인데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앞에 다른 분이 지었는데 집은 조립식인데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좀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내면을 그 편백나무 건축하시는 분들 전문 용어로 그 용어가 루바더라고요. 나무 루바인데 그 편백나무 루바를 다 안에 이렇게 그 도배 대신에 그걸 붙여놨어요. 여기 법당 안에 저기 밑에 붙여져 있죠. 저게 나무 루바라는 겁니다. 저거 이제 편백으로 다 붙여놨는데 이제 방이 공간이 작으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냄새가 강하게 인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오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호흡을 크게 들이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하루를 머물고 가셨는데 그 편백나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하루 자고 가셨어요. 자, 같은 냄새인데, 같은 편백나무 냄새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숨을 크게 자꾸 들이쉬고 왜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아파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이미 그 방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저는 그 냄새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더 흡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에 거부감을 일으키게 할까요? 무엇이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할까요? 예, 그 냄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냄새를 계속 다시 맡고 싶어서 더 흡입하는 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냄새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냄새를 거부하고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머리까지 아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근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좋다 싫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냄새에 있습니까? 그 냄새 자체는 그 냄새 자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죠? 각각의 성질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좋은 냄새, 나쁜 냄새라고 규정 짓는 건 누가 짓습니까? 그 냄새를 처음 접하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 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그 냄새를 딱 맡았을 때, 아, 좋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냄새 자체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 냄새가 무덤덤해져 버렸어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저는 그 냄새 자체도 잘 의식조차도 안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특정한 대상,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자면 냄새라는 하나의 대상에도 그 대상은 대상일 뿐이에요. 냄새는 원래는 냄새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냄새를 처음 접하는 그 순간에 좋다라고 규정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탐심의 마음이 붙어서 그 냄새를 계속 취하고 싶은 탐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냄새를 접했을 때 싫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싫은 것이라 라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짓게 되면은 그 냄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대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는 냄새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음식에 대한 맛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있죠, 그죠? 음식은 개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국, 찌개,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 하는 것은 다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식되는 차원은 맛이죠, 그죠? 맛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냄새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처음 그 맛을 접했을 때 이것은 좋아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마음이 규정지어져 버리면은 이 커피 향은 정말 괜찮아, 좋은 것이야, 좋아할 만한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되면은 반복해서 접하고 싶어집니다. 중독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맛은 맛일 뿐이라고 알게 되면 어떨까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고 알면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감각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 다리, 허리, 머리 다 개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배가 아프다, 혹은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죠. 개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양을 생각한다든지 하지만 어디 장소 다 개념입니다. 머리, 다리, 팔 다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이제 드릴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다 개념입니다. 근데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괴로워집니다. 왜? 내 몸, 내 팔,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뇌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미얀마의 어떤 수행자는 한번 사야도께 이런 말씀을 와서 하더라고요. 사야도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사유해 보십시오. 내가 행하게 되면은, 내가 행동하게 되면은, 내가 묻게 되면은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 후회해 본 적 많으시죠? 처음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고 쳐요. 그 뒤로 반복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두고두고 화가 치밀어. 왜? 나한테 나를 무시했다는 그 생각 때문이죠.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개념의 차원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의 내용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떠셔요? 큰 소리, 작은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차 소리, 사람 소리, 내용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좋다 싫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누가 취하게 하느냐? 누가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하느냐? 바로 번뇌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화의 마음은 반드시 그러한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념 쪽, 대상 쪽에 몰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에 밀착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과 실제 하는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 개념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 개념과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알아차림을 한다 하더라도 개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아는 쪽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다 보면 점점 어떤 것이 개념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은 개념을 대상으로 안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개념이라고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선은 개념 쪽보다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 파라마타적인 법의 차원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 장소 이러한 것들 역시 다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에어컨 소리 들리죠? 에어컨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납니까? 에어컨 소리가 여기서 나죠, 그죠? 저기 에어컨 자리에 있는 데서 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소리를 인식하는
감각 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귀에 있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귀에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가 저 에어컨 자리에 가서 듣고 왔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귀에서 분명히 인식이 일어났어요. 소리라는 인식이. 그런데 어떻게 저기 에어컨 있는 저 자리에서 소리가 들렸을까요? 왜 그렇게 여겨질까요? 이것은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저기점에서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색수상 행식, 우리 몸을 분석하는 오온 중에서 그 상의 작용, 빨리어로는 산야의 작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소리는 사실은 자신의 귀에서 인식이 되어졌어요. 물론 소리는 저 에어컨 기계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소리라는 물질이 그 퍼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역 안에서 귀라는 감각 기능이 소리라는 물질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마음이 저기다라는, 저기서 들리는 소리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개념입니다. 자, 스님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저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눈이 그러면 스님한테 와서 봤을까요? 정말 인식되는 것은 자신의 그 얼굴에 붙어 있는 그 눈의 감각 기능, 그 중에서도 그 눈동자 안에 그 까만 점이라는 그 시각 물질이 존재합니다. 초기 물질 연구원에서는 그 눈의 감성이라고 표현하고, 의학 전문 용어도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실은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서. 그런데 어떻게 저 앞에 스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색수상 행색에서 산야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거리, 장소, 방향, 이름, 시간, 이러한 것들 다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대상으로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마음이 또 자동으로 좋다 싫다 하는 그러한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을 무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념을 개념이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불교에서 법 많이 하죠. 그죠?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이라고 말하고, 자연 현상으로서의 모든 그 궁극적인 성질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그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법은 마음이라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물질은 물질이라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에요. 이때 이 중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념의 그 반대된 측면, 개념의 세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으로서의 개념의 세계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간, 지금 저 청현스님이라는 저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이 작은 청현스님이라는 것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작은 청현스님의 형상도 개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존재하는 게 뭘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어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빨리어 단어로는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념은
마냐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책을 보시면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본문을 많이 들으시다 보면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냐띠와 파라마타. 마냐띠는 개념, 파라마타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의 분석은 허용하지 않는 실제하는 그 최소한의 고유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물리학에서 물질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양자의 개념을 규정해 놨더라고요. 양자. 이하로 뭐 소립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 하나의 그 최소 단위로서는 양자를 설명했더라고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성질. 그것은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 그것은 양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에도 궁극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법의 차원에서 나누어 봤을 때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진 실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실제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고정불변한 무엇인가가 형성되어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부처님께서 그 고유 성질은 궁극적으로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 법이 이 작은 청현스님이라는 이 전체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이 최소 단위로서는 그 양자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이 몸과 마음도 최소 단위로서 분석을 해보면 각각의 고유 성질이라는 파라마타라는 고유 성질이 있는데 그 고유 성질들이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의 세계 속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개념의 세계만 접하고 살았다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그 개념의 이면에 작용하는 이러한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파라마타 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인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원이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라마타 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부스라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물질, 마음, 마음부스는 세간법으로서의 3가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 파라마타 법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출세간법입니다. 출세간법인 열반도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입니다. 이 출세간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 가야 할 부분은 세간법,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찰해 가야 할 법은 바로 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파라마타 법인 마음이라는 법, 마음부스라는 법, 물질이라는 법,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물질이고 어떠한 것이 마음이고 어떠한 것이 마음부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수행 주제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우리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흔히 정신과 물질, 이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파라마타를 아는 것에는 그 네 가지 차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이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은 물질만의 성질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만의 성질이 있어요. 마음부수는 마음부수만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파라마타라는 법을 이해하는 데는 그 특징으로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하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으로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보면 가까운 원인,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그 가까운 원인으로서도 그러한 파라마타, 실제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물질. 모든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사이좋게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소리도 어딘가에 이렇게 이 몸처럼 이 형상이 있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잡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라는 물질도.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 구체적인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물질에 속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의 몸이라는 물질,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인 감각이 느껴지죠. 그죠? 근데 소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개념적인 정의를 잘 숙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 자기 스스로 아나요? 모릅니다. 소리를 아는 것은 마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유한 성질은 아는 작용입니다. 아는 성질은 마음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물질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물질이 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맛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속하지 않고 물질에 속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물질을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28가지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물질이 4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질 중에서 가장 주된 4가지라는 뜻이에요. 큰 4가지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한문으로도 큰 대자를 써서 지수화풍 4대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죠? 이 지수화풍 4대의 성질, 이것이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큰 성질입니다. 그 나머지 24가지는 물질, 이 4가지 지수화풍 4대라는 큰 4가지 구성 요소에서 파생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의 궁극적인 실제하는 법,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인식이 될 때는,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할 때는 단지 그 성질로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로서 지수화풍 4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바람풍 했을 때 저기 부는 바람, 그것이 4대의 성질이 아니고, 저기 우리가 불을 피웠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빌어서, 비유를 빌어서 지수화풍 4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대, 우리말로 하면 땅이죠. 그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바닥의 흙, 이것이 지대가 아니라 그 지대의 성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딱딱한 성질, 그리고 조금 전에 물질은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쌍으로 작용합니다. 부드러운 성질, 딱딱한 성질, 이 두 가지가 다 지대의 성질입니다. 자, 지금 자신의 몸에서 딱딱하고 굳어진 견고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기 딱딱하고 견고한 그 성질이 작용하는 그곳에 부드러운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또 우리 몸에는 부드러운 성질도 있어요. 편안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성질도 있어요. 그럼 가볍고 부드러운 그 성질이 작용하는 곳에는 딱딱한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변화하면서 생멸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선하고 있으면 다리가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그 딱딱하고 굳어진 성질이 있을 때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 성질이 작용하던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세를 바꾸어주죠. 그러면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죠? 사실은 사라진 게 우리가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라진 건 뭐가 사라진 겁니까? 그 딱딱하고 굳어진 그 성질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에 어떤 성질이 드러났습니까? 딱딱하고 견고한 그 성질이 사라지고 나면은 부드러운 성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딱딱한 성질이 없으면 부드러운 성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성질이 서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멸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다리가 쑤시고 저릴 때 지금 궁극적인 실제하는 법으로서는 그것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은 지대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지대의 성질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자세를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그 딱딱한 그 감각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 딱딱한 감각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없애버리고 싶어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줘서 보세요. 이 딱딱한 감각은 딱딱한 감각일 뿐이다. 내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은 단지 지대의 성질로서의 감각일 뿐이다 라고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가장 먼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관찰만 하게 되면은 바르게 지혜가 개발되지 않아요.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그대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더 아파집니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 내 다리가 아프다는 잘못된 견해가 이미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딱딱하고 굳어진 이 통증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통증을 관찰해도 못 견뎌하는 마음만 더 강해지지 지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 딱딱한 감각 역시 자연현상으로서 지대의 성질이 지금 조건이 형성되어서 두드러져 있구나. 이것은 단지 지대의 성질일 뿐이다. 자연현상일 뿐이다. 내 다리가 아니다. 감각은 감각일 뿐이다. 이렇게 먼저 바른 견해를 정립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싫어하는 것, 못 견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보세요. 이 감각이, 다리의 통증에 대해서 내 다리,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이 감각 그 자체에 대해서, 통증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각은 감각일 뿐이라고 알게 됩니다. 감각은 단지 감각일 뿐이다. 딱딱함은 단지 딱딱함일 뿐이다 라고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순간에 작용한다면 단지 감각의 변화, 물질로서의 감각의 변화만이 작용할 뿐입니다.
딱딱함이 없으면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차가운 성질이 작용합니까? 압니까? 서늘한 성질. 자, 지금 서늘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더운 성질 작용합니까? 작용하지 않습니까? 작용합니다. 그죠? 이 차고 더운 반대되는 성질이 바로 화대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강할 때 밖에 나가면 덥죠, 요즘. 그때는 뭐냐면은 내 몸이 덥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덥다라고 생각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줘 보세요. 아,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서 화대의 성질이 지금 강하게 드러나 있구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 몸이 덥다 하게 되면은 더 못 견뎌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더 덥습니다. 근데 아,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서 지금 화대의 성질이 두드러져 있구나. 그렇게 한번 숙고해 보세요. 더운 것은 더운 것일 뿐입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더운 감각 속에 밀착을 해서 그 더운 느낌을 느끼고 있게 되면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은 못 견뎌집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더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의 자연 현상으로서의 법이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할 뿐입니다. 풍대의 성질,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풍대의 성질. 팽창하고 밀고 하는, 움직이는 이 성질이 풍대, 바람의 성질이에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관찰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바로 이 풍대의 작용이에요. 배가 부풀고 꺼지는 느낌 있죠. 호흡할 때.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해지죠. 물 마셔도.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럼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팽창했다가 꺼졌다가 하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 풍대의 성질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풍대의 작용은 바로 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 작용이 바로 풍대의 작용이에요. 조금 전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을 때 내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배라는 모양을 생각하고 내 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개념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에서는 이거 부풀고 팽창하고 꺼지는 그 움직이는 느낌,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풍대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수대, 물의 성질이라고 하면 저 흘러내리는 물이 연상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성질을 생각해보면 왜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였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고정불변한 형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속에 그릇에 갇혀졌을 때 그 형성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경사가 진 곳은 그냥 따라서 흘러내리죠. 실제로 그 수대의 성질은 흘러내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나머지 3대, 지대나 화대, 풍대의 성질이 뭉쳐지고 흩어지고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 성질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대의 성질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이 수대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고정된 이런 하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대의 성질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3개의 성질을 관찰할 때 그 속에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수행을 하기 전에는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인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좋다 싫다 하는 생각만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놀아났지만,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의 차원, 이 파라마타의 차원을 점점 더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두 번째 법,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아는 작용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물질이 우리한테 인식되어졌을 때 사실은 귀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귀는 물질로서의 감각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건 누가 알까요? 마음이 압니다. 형상, 물질입니다. 눈이 아는 거 아닙니다.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형상이 인식되도록 하는 그 감각 기관일 뿐입니다. 이 형상이 눈이라는 감각 기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형상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아는 작용은 바로 마음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을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고 있게 되면 법의 차원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쌍으로 생겨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지혜의 차원에서 단지 대상을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로서만 생멸을 반복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 세 번째는 바로 마음부스입니다. 마음부스는 뭐냐 하면은 마음부스 그 자체로는 생겨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음과 함께 생겨납니다. 마음이 어떤 그 궁극적으로 아는 작용 한 가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는 작용인 마음이 여러 가지 성질로서 탐욕의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지혜의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부스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이라는 표현 혹은 흔히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 이 마음부스의 개념이 함께 작용되어져서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마음은 흔히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맑은 물 그 자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맑은 물에 빨간색 물감을 타면은 빨간색 물이 되죠. 파란색 물감을 타면 파란 물이 됩니다. 검은색 물을 타면은 검은색 물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생겨날 때는 마음 혼자 생겨나지 않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7가지 마음부스가 함께하고 거기에 플러스 몇 가지의 마음부스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나 생겨날 때 탐심이라는 그 마음부스가 함께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은 탐욕의 마음이 되고, 화라는 마음부스가 함께 하게 되면 화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마음부스가 함께 하게 되면은 지혜의 마음이 되고, 어리석음이라는 마음부스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마음부스가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마음이 6가지가 있는데 좋은 쪽 3가지가 있고 부정적인 쪽 3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쪽 3가지가 더 익숙합니다. 바로 탐진치가 원인입니다. 부정적인 3가지는 탐진치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좋은 쪽 3가지는 탐심이 없는 것, 진심이라는 화가 없는 것,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탐진치, 탐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진심이 없는 이 세 가지와 부정적인 것 탐진치 세 가지, 6가지,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원인으로서 갖고 태어나는 마음인데, 이러한 것은 다 마음부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탐진치라는 부정적인 마음부수가 함께 일어나지 않고 반대되는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라는 마음부수가 자꾸 개발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각각의 법에는 아까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탐심이라는 마음의 성질을 알고 진심이라는 마음의 성질을 아는가? 그 성질로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탐심, 진심, 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성질을 한번 잘 사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탐심이 있다,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다, 동물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든 음식이든 동물이든 꽃이든 탐심이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대상 내용은 각각 다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작용하는 마음은 다 탐심입니다. 그죠? 이러한 각각의 법을 드러날 때마다, 탐심이 드러날 때마다 관찰을 해보면 그 탐심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아까 파라마타라는 법을 아는 데는 4가지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징으로서도 알 수 있고, 나타나는 그 성질로서 알 수 있고, 드러나는 것으로서 알 수 있고, 그것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으로서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때 우리가 탐심이라는 그 마음부스의 성질을 아는 것은 파라마타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작용할 때마다 관찰을 해보면 그 탐심이라는 성질이 갖는 고유한 그 작용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든 탐심은 대상을 움켜쥐게 합니다. 대상을 애착하고 끌어당기고자 합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은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이러한 성질로서 우리는 탐심이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정말 그냥 나쁜 것인가, 탐심이 드러날 때마다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법의 하나의 이건 역시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탐심도 화도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줄 알면은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물건, 이 도저히 정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거, 나한테 정말 효용 가치가 없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판단이 되면은 지체 없이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조금의 상식이나 그 정상적인 사고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쓰레기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자신에게 아직 탐심이 있고 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일어난다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나쁜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법의 차원에서 각각의 성질이 나타나는 역할을 보세요. 탐심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법으로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의 역할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날 수가 있고 화의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 화의 특징이 있어요. 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탐심이 대상을 끌어당기고 집착하고 움켜쥐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면 이 도사의 성질은 뭐냐면은
빨리어로 도사입니다. 탐심은 빨리어로 로바입니다.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마 책 읽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이 빨리어로는 로바인 탐심의 성질은 뭐냐면은 움켜쥐고 집착하는 성질이 있고, 화의 그 근원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거부하는 성질이 있어요. 파괴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밀어버리고 거부하고 그러한 고유한 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유한 성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말 유익한 법인가 유익하지 않은 법인가를 끊임없이 직관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이 났다, 내가 화가 났다 라고 생각하면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든 욕심이든 자연 현상으로서의 법입니다. 그러한 각각의 법이 어떠한 성질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그때 마음이 정말 나쁘다는 판단이 들면은, 정말 이익이 없구나 라는 판단이 들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내려놓게 되고, 근본적으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한 법을 점점 더 안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수행에서 개념의 차원하고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파라마타의 차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하는 파라마타의 법의 차원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 대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파라마타의 법에 대해서 이해가 개발이 되어지느냐?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띠라는 알아차림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사띠 삼빠자냐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띠의 알아차림 그 자체는 대상을 알고 대상을 잊지 않도록 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잊지 않고 알고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빠자냐라는 이 지혜의 작용이 점점 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바르게 이해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빠자냐라는 그 단어는 바르게 안다 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삼빠자냐라는 바르게 아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혜로서 개발이 되어졌을 때는 삼빠자냐라는 네 가지 바른 그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바른 그 삼빠자냐의 지혜가 개발이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줄 바르게 알라. 서 있을 때 서 있는 줄 바르게 알라. 움직일 때 움직일 줄 바르게 알라. 밥 먹을 때 먹는 줄 바르게 알라. 씹을 때 씹는 줄 바르게 알라. 맛볼 때 맛보는 줄 바르게 알라. 잠 들려고 할 때 잠 자는 줄 바르게 알라. 잠에서 깰 때 깨고 있다고 바르게 알라. 자, 그러면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지 아는 것하고 이 바르게 안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알아차림이 자기 자신한테 이때 내 몸, 내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견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알 때도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은 뭐예요? 이 앉아있는 그 감각 그 자체를 아는 것, 움직임 그 자체를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바르게 지혜로서 알아서 원인이 앉아있을 이유가 있어서 앉아있는 것. 그냥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몸의 육체의 피로를 쉬어주기 위해서 쉬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법을 대상으로 알면서 잠이 드는 것, 그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깨는 순간 바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라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삼파자냐로의 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맛볼 때 음식을 맛본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씹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맛 그 자체, 씹는 감각 그 자체, 씹을 때 입안에서 음식물이 변화하는 그 자체,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움직이는 그 실제하는 그 감각 그 자체, 움직임 그 자체, 그렇게 알 때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다, 내가 움직인다 라는 것은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을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알 때, 대상이라고 알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잠깐 빠지고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때 개발이 되어지는 지혜가 4가지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부처님께서는 유익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유익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원이에요.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마음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말을 하게 만들면 무조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말을 하는데도 계속 자기 할 말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자르고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자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에게 성향이 더 강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60대 그 여자분들 모임에서 누가 옆에서 보니까 그 모임 구성원들이 전부 자기 말만 하더랍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일어서면서 오늘 모임 너무 유익했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리석음으로써 전부 그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 겁니다. 탐욕의 마음이. 거기에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말을 하고자 했을 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한번 숙고해 보세요. 정말 지금 이 말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바르게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삼파자냐의 첫 번째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따라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에 적당할까 적당하지 않은가. 이 적합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삼파자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선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말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동하는 모든 속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하기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면 마음에 안정되고 고요한 그 사마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가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가 생기지 않고, 두 번째로는 삼파자냐의 더 깊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티와 함께, 사티의 알아차림과 함께 이 유익성과 적합성에 대한 지혜가 개발이 되어지도록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이,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정말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지금 TV를 봐서 정말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말을 해서 이익이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지금 이 말을 하기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자연적인 성품이 될 때까지, 사띠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함께 작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인 파라마타 법에 대한 지혜가 점점 더 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파자냐의 세 번째 고짜라 삼파자냐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법에 대한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개념으로서 애착하고 살았던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아, 정말 실제하는 법은 물질이라는 법과 마음이라는 법이 생멸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이 파라마타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삼파자냐 네 번째 지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는 자연스럽게 함께 조금씩 개발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순간 큰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음의 질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불선법이고 무엇이 선법인가를 아는 지혜가 그 마음의 질을 좋아지게 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지혜들이 보다 좀 더 큰 지혜를 만듭니다.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는 모든 법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큰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법의 고유한 성질, 개별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지혜가 개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알아차림. 예, 그렇지만 그냥 알아차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지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이구나.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일 뿐이구나.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누가 압니까? 마음이 압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마음이 알고 할 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했던 그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을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고, 이 몸과 마음이 항상하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좋은 측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개발이 되면 되어질수록 그 영역이 그 사방팔방으로 넓어집니다. 사방팔방으로 넓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순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 알아차림에 대한 가치,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수행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3가지로 말씀하셨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문사수,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들어서 아는 지혜부터 말씀하셨겠어요? 이 들어서 아는 지혜가 없으면 실제로 자기가 수행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 들은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 들은 정보를 자기 스스로 먼저 사유해서 숙고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유할 줄 아는 이 지혜가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이것 자신의 몸과 마음의 법에 정보를 적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보고 들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들을 때 아 맞아, 탐심은 나빠, 진심은 나쁜 것이야, 지혜 좋은 것이지, 수긍은 되는데 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그러한 법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알아차림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수행을 하면 좋다는 거 알겠는데 왜 수행이 지속적으로 안 되어질까요? 바로 이 수행 체험을 통한 확신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있게 되면 그것은 누가 콩을 팥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끓는 물 속에 손을 조금이라도 한번 뒤어보면은 절대 끓는 물이 안전하니까 손을 넣으라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넣는 것처럼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는 그것입니다. 그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원인을 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습니다. 탐진치를 짓는다면 탐진치를 결과로서 받을 것이고,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자애의 마음을 심고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심는다면 그러한 좋은 마음을 자기가 결과로서 받게 될 것입니다.